Retrotech. 안녕하세요. 레트로텍의 아웃사이더입니다. 에피소드 1H 백본 JS, 나가웃 JS 시작합니다. 네, 꽤 오랜만에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에피소드를 녹음하고 중간에 발표도 있고 좀 회사 일이랑 뭐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일도 있었고 연말이라서 또 모임이나 약속들도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한 달 내에는 녹음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느새 거의 한 달 반 가까이 지나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백본 JS와 이제 나가웃 JS라는 두 프레임워크를 살펴볼 거고요. 드디어 2010년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MVC 프레임워크의 인기를 만든 백본 JS. 네, 백본 JS는 써보신 분들도 꽤 많을 만큼 이름이 좀 알려진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고 2010년에 제레미 애슈케나스라는 사람이 만든 자바스크립트 MVC 프레임워크입니다. 백본 JS는 그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서 나오기까지 과정이 꽤 흥미로워서 그 배경 설명이 좀 길 것 같은데 이제 IT와는 조금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940년에 존 S. 나이트와 제임스 L. 나이츠라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그 가난한 에크론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하면서 나이트 재단이라는 재단을 설립을 하고 이게 1950년입니다. 네, 1950년에 설립하고 뭐 그 지역의 교육, 사회 서비스, 문화단체, 저널리즘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이 재단이 지급을 하는 거죠, 보조금을. 이 재단이 시간이 지나면서 2005년에 인터넷이 전통 미디어 산업에 파괴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실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도 중 하나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지역사회 정보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나이트 뉴스 챌린지라는 거였습니다. 뭐 경진대회 같은 거죠, 챌린지니까. 그래서 2009년에 이 나이트 뉴스 챌린지, 그러니까 나이트 재단에서 하는 거죠. 나이트 뉴스 챌린지에 프로 리퍼블리카의 스캇 클레인과 에릭 우만스키 그리고 뉴욕 타임즈의 아론 피로퍼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웹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원본 소스 문서에 공개 색인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 나이트 뉴스 챌린지에 참여를 하게 되고 이때 프로젝트 이름이 도큐먼트 클라우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결국 이 도큐먼트 클라우드는 나이트 뉴스 챌린지에서 우승을 하면서 71만 9,500달러의 지원금을 2년간 받게 됩니다. 프로젝트의 그냥 그 설명, 목표만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아날로그 시대의 탐사 저널리즘,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인데 이제 탐사 뉴스라는 게 있죠. 예, 탐사 저널리즘에서 기자가 취재원과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문서를 입수하고 기술을 작성을 하게 되면 그냥 그걸로 끝이고 만약에 운이 좋다면 문서들을 PDF로 어딘가에 게시하게 되지만 자료를 다루기도 어렵고 검색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큐먼트 클라우드는 참여하는 언론사, 옹호단체, 블로그 등이 수집하고 이제 사용하는 모든 문서의 텍스트 및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고 한 곳에 보관하고 그걸 색인화해서 뉴스룸 어딘가에서 이제 먼지만 쌓이면서 아무데도 쓰이지 않는 문서가 없어지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 번 더 말하면 탐사 저널리즘을 위한 자료를 쉽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세균화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비전이 이 도큐먼트 클라우드의 목표였습니다. 이 도큐먼트 클라우드는 그 다음해인 2010년 퍼블릭 베타를 공개하고 1년도 되지 않은 2011년에 100만 페이지의 자료가 도큐먼트 클라우드에 등록되고 도큐먼트 클라우드도 이는 많은 사용자의 문서 기반 탐사 보도 덕분이라고 축하의 글을 올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도큐먼트 클라우드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500만 개 이상의 문서가 업로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사회적으로 꽤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프로젝트에 제레미 애시케나스라는 개발자가 2009년 8월에 그 뉴스 챌린지에서 우승한 다음이죠. 2009년 8월에 이 도큐먼트 클라우드의 리드 개발자로 합류하게 됩니다. 뭐 말은 리드 개발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해당 프로젝트의 유일한 개발자이면서 유일한 직원이기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큐먼트 클라우드를 시작한 아까 얘기 드린 프로퍼블리카, 이건 이제 뉴스 매체죠. 프로퍼블리카의 스카 클레인과 에릭 우만스키, 그리고 뉴욕타임즈의 아론 피로퍼는 도큐먼트 클라우드의 풀타임이 아니라 자기 원래 직업이 있죠. 그 뉴스 사이트. 예, 뉴스 사이트에 하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회 같은 역할만 한 것이고, 실제 아이디어는 이 세 명이 냈지만 플랫폼을 진짜로 만들려면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이트 제나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제레미 애시케나스를 첫 직원으로 채용을 한 것입니다. 네, 영어로 된 팟캐스트 중에 더 체인지 로그라는 이제 유명한 팟캐스트가 있는데 지금은 수십만 명이 듣는 팟캐스트가 되었지만, 이 팟캐스트가 2009년에 시작되었는데 그 다섯 번째 에피소드 이제 거의 시작 초기죠. 그 다섯 번째 에피소드에 도큐먼트 클라우드 앤 언더스코어 JS라는 에피소드에서 제레미 애시케나스가 출연을 해서 당시에 그 도큐먼트 클라우드의 프로젝트 상황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들어보면 그 유명한 더 체인지 로그라는 팟캐스트도 이제 막 시작한 상태라서 그 호스트들이 자기네 팔로워가 이제 100명 넘었다고 기뻐하는 얘기를 하는 게 참 재밌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나이트 재단은 나이트 뉴스 챌린지를 통해서 저널리즘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를 알아내고 인터넷 시대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기술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흥미로운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단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트 재단이 이 나이트 뉴스 챌린지를 통해서 후원금을 주는 조건으로 건 것이 그 만들 때 사용한 모든 코드는 오픈소스 코드여야 되고 지원금은 모두 오픈소스 뉴스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건 것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나이트 재단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나서. 이 당시에 새로운 저널리즘을 위해서 후원금을 대는 거나 또 그게 단발성 프로젝트에만 그냥 쓰이고 없어지지 않도록 오픈소스로 공개해서 이전 프로젝트가 잘 안 되더라도 그 유산을 이제 다음 프로젝트 그 기술을 그 이어진 프로젝트에서 써먹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로 오픈소스를 조건으로 걸었다는 게 참 좋은 선택이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다는 재단이 좀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 제레미 애시케나스의 이전 이력은 뭐 링크드인 같은 이런 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이력은 잘 모르는데 그래서 도큐먼트 클라우드에 어떻게 제레미 애시케나스가 이제 합류하게 됐는지까지는 알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이제 꽤 능력 좋은 개발자였기 때문에 이런 작은 프로젝트에서 대단한 개발자를 채용했다는 것이 참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제레미 애시케나스는 도큐먼트 클라우드를 구축하면서 관련해서 만든 모든 것을 오픈소스로 다 공개를 합니다. 그게 조건이니까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도큐먼트 클라우드는 루비 온 레일즈로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레미 애시케나스가 루비 온 레일즈 개발자였기 때문에 루비 온 레일즈로 만들어졌는데 웹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가 많이 쓰였고, 자바스크립트 템플릿을 고민하면서 존 레식이 만든 마이크로 템플릿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레일즈에서 에셋 패키징을 할 수 있어야 됐기 때문에 제밋이라는 프로젝트도 만들어서 공개하고 그리고 문서를 되게 많이 다뤄야 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문서에서 이미지와 텍스트, PDF로 분리하는 독스플릿이라는 프로젝트도 공개하고, 또 많은 병렬 작업 처리를 위해서 맨 리듀스로 분산 처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그러니까 앞에는 클라우드고 뒤에는 크라우드죠. 네, 크라우드로 또 만들어서 공개를 합니다. 제레미 애시케나스의 말에 의하면 이 작업을 할 때 만약에 레스큐가 있었다면 크라우드를 만든 대신 그냥 레스큐를 썼을 거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레스큐는 뭐 구조하다의 그 발음을 그냥 도용한 거지, 아니, 갖다 쓴 거지만 레스 이제 뒤에는 QU이죠. 그래서
루비에서 레디스 기반으로 여러 큐에 나누어서 백그라운드 잡을 병렬로 처리하는 라이브러리, 유명한 라이브러리죠. 그리고 이 레스큐는 깃허브의 창업자 중 한 사람인 크리스 웬스트레스가 2009년 8월에 만들어서 11월에 공개한 라이브러리였습니다. 그래서 제레미 애쉬케나스가 도큐먼트 클라우드 작업을 8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레스큐가 만들어지던 시기와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제레미 애쉬케나스는 클라우드를 따로 만든 거고, 만약에 시기가 조금만 뭐 몇 달이라도 늦어서 레스큐가 나온 다음이었다면 자신은 그걸 직접 만들지 않고 레스큐를 썼을 거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더 체인지 로그에서 인터뷰한 거를 보면 제레미 애쉬케나스는 제이커리를 상당히 좋아했고, 제리커리만 있으면 자바스크립트 기초를 다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어서 즉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jQuery가 시작이면 언더스코어 JS라는 라이브러리는 이를 마무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당시에 이제 본인이 백엔드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함수형 배열이나 객체 컬렉션 조작, 이제 서버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할 수 있는 기능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언더스코어 JS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아직 부족하지만 자기 느낌에는 꽤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레미 애쉬케나스는 도큐먼트 클라우드를 만들면서 서버는 루비로 작성하고 클라이언트는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하고 있었는데, 하나의 언어로 서버와 클라이언트에서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노드든 나활이든 어떤 커스텀 V 파일로 레일즈 같은 것이 서버에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이 당시에는 그런 명확한 용어는 없었지만 나중에 보통 이런 접근 방법을 아이소모픽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동형 자바스크립트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지금에서 와서 보면 노드.js가 서버 측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서, 그때 제레미 애쉬케나스가 얘기한 아이소모픽 자바스크립트가 어느 상당 부분 현실화되었지만, 뭐 아이소모픽 자바스크립트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제레미 애쉬케나스는 아이소모픽 자바스크립트의 미래에 꽤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걸로 여러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프로젝트 배경 설명이었고요. 더 체인지 로그 인터뷰를 얘기하면서 언더스코어 JS를 조금 언급을 했는데, 이 제레미 애쉬케나스가 2009년 10월 28일, 10월이면 이제 도큐멘트 클라우드에 합류한 지 한 2달, 3달 정도 지난 시점이죠. Y 컴비네이터가 운영하는 해커뉴스를 통해서 언더스코어 JS라는 라이브러리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도큐먼트 클라우드의 모든 것도 오픈소스로 공개하기로 했지만, 이렇게 별도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패키징해서 배포하는 것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일인데, 항상 바쁜 시기에도 이렇게 계속 제레미 애쉬케나스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별도로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이면 도큐먼트 클라우드를 만드느라도 한창 바빴을 때로 생각되는데, 그냥 상상해보면 생산성이 엄청 좋았던 개발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소스 활동도, 오픈소스 공개도 상당한 퀄리티로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따로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하지는 않고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그냥 해커뉴스를 통해서 공개하고, 다른 기록을 봐도 해커뉴스의 글을 상당히 많이 쓰는 헤비 유저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커뉴스에 공개한 글은 언더스코어 JS 펑셔널 프로그래밍 포 jQuery라는 제목으로 공개를 하고, 여기에 jQuery가 붙은 것 자체가 당시에 jQuery의 여태까지 역사를 보면서 계속 강조를 했지만 jQuery의 입지를 보여주는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더스코어 JS가 별도의 사이트로 분리되었지만, 당시 공개할 때는 도큐먼트 클라우드의 하위 주소로 프로젝트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언더스코어 JS 홈페이지의 소개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언더스코어 JS는 자바스크립트용 유틸리티 벨트 라이브러리로 내장된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확장하지 않고도 프로토타입 JS나 루비에서 기대할 수 있는 많은 기능적 프로그래밍 지원을 제공합니다. 언더스코어 JS는 맵, 셀렉트, 인보크 같은 일반적인 기능뿐 아니라 함수 바인딩, 자바스크립트 템플릿, 딥 이퀄리티 테스팅 등 전문적인 헬퍼를 지원하는 45개 이상의 함수를 제공합니다.
이 함수는 내장 함수가 있는 경우 이를 위임함으로 자바스크립트 1.6 호환 브라우저에서는 포이치, 맵, 필터, 에브리, 썸, 인덱스 오브의 기본 구현을 사용합니다. 루비 온 레이즈를 개발하던 샘 스탬픈슨이 프로타입 JS에 루비와 레이즈의 개념을 많이 담아냈듯이 제레미 에시케나스도 루비 개발자처럼 편하게 자바스크립트 개발을 하기 위해 언더스코어 JS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더스코어 JS가 주제는 아니지만 언더스코어는 배열이나 객체를 아주 쉽게 다루게 해주었기 때문에 상당한 인기를 많이 끌었고, 꽤 많은 자바스크립트 사이트에서 언더스코어를 이제 갖다가 사용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바스크립트 자체에도 배열이나 객체를 다루는 함수가 꽤 많이 추가되었지만, 당시에는 표준도 부족했고 표준에 있다고 하더라도 브라우저가 지원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브라우저 간 차이도 메꿔주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라이브러리 언더스코어는 아주 유용한 라이브러리였습니다. 뒤에 다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제레미 에시케나스는 문서화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개발자였습니다. 그래서 도큐먼트 클라우드를 만드느라 시간이 없어서 오픈소스에 관한 블로그 포스트나 홍보를 할 시간이 없었다고도 얘기를 하면서도 오픈소스를 공개할 때 사용 방법에 대한 문서화는 아주 충실하게 해놔서 사이트만 봐도 대부분의 사용법과 목적을 알 수 있게 만들어서 항상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스코어 JS뿐만 아니라 도큐먼트 클라우드의 모든 프로젝트가 공개하고 나서 몇 달도 되지 않아서 깃허브 스타를 이미 1000개가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도 사용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문서 덕분이 아니었나, 뭐 아이디어도 좋았지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주제를 벗어나서 언더스코어를 얘기한 김에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라면 이 언더스코어의 설명을 듣다가 만약에 언더스코어를 미리 알고 계시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언더스코어 설명을 듣다 보면 딱 떠오르는 라이브러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이제 로데시입니다. 언더스코어는 그러니까 대시, 키보드의 기호 중에 이제 가로로 선이 하나 있는 대시 기호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래에 붙어 있는, 이제 바닥에 붙어 있는 걸 이제 언더바하고, 보통 우리나라에서 언더바라고도 많이 하는데 영어권에서는 주로 언더스코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더스코어 기호를 의미하고, 프로타입 JS나 jQuery가 달러를 그 대표 그 문자로 사용했듯이 언더스코어는 그 언더스코어 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스코어 점 뭐 include 언더스코어 점 필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얘기한 로데시는 스펠링은 LODASH에서 로데시지만 뭐 의미상으로 보면 로우 대시, 그러니까 이제 대시 기호가 아래에 붙어 있는 대시 기호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언더스코어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이름만 다르지 그 뜻하는 바는 똑같은 거죠. 저희가 로데시를 지금 쓸 때도 그 언더스코어 기호를 써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죠, 일반적으로. 로데시는 언더스코어가 나온 2009년에서 3년이 지난 2012년에 존 데이비드 달튼이라는 개발자가 언더스코어를 포크해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요즘은 좀 더 복잡한 객체나 뭐 배열이나 이런 작업을 할 때 로데시를 거의 디팩토 표준처럼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 느낌에는 언더스코어 JS라는 라이브러리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좀 사라진 느낌이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시작했다면 그냥 로데시만 처음 겪어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언더스코어를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존 데이비드 달튼은 2012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고 있었고 현재는 세이지포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미 언더스코어가 상당한 인기를 얻고 업계에 도입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더스코어를 포커한 로데시는 당연히 언더스코어의 API를 그대로 따르면서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로데시로 갈아타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로데시는 언더스코어의 변경사항을 로데시에도 백포트하면서 개발을 했습니다. 로데시는 그러니까 0.1.0 첫 버전을 릴리즈하면서 언더스코어, 그러니까 홈페이지 자체에도 언더스코어의 대체제라고 본인을 이제 설명을 하고, 대신 언더스코어보다 8배 빠르다 라면서 이제 릴리즈를 하게 됩니다. 존 데이비드 달튼은 개인적으로는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인터넷에서 뭐 표면적으로 본 것뿐이지만 처음부터 언더스코어 JS를 대체할 목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로데시를 만들고 공개하고 나서도 언더스코어 JS 저장소에도 계속 나타납니다. 수많은 언더스코어 JS의 이슈나 풀리캐스트에 나타나서 본인이 직접 제안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뭐 질문이나 뭐 얘기에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고 거기 사람들이 얘기한 기능이 언더스코어에는 없지만 로디시에는 이미 있다라는 글을 쓰기도 하면서 계속 글을 남깁니다. 2015년 제레미 에시케나스는 그러니까 시간이 꽤 지났죠. 2015년이면 아까 2009년에 릴리즈를 했으니까요. 에시케나스는 언더스코어 JS 저장소에 더 빅카우나 언더스코어 플러스 로데시 머지 스레드라는 그 깃허브 이슈를 올리면서 존 데이비드 달튼이 자신한테 개인적으로 메일 보내서 언더스코어와 로데시가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두 개의 프로젝트를 합치자는 제안을 했다면서 논의를 시작하는 이슈를 올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언더스코어 그 깃허브 팀에 존 데이비드 달튼도 이제 커미터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로데시는 이미 12만 라인이 넘어가고 있는 프로젝트였고 언더스코어 JS는 작게 유지하는 게 약간 그 의도였기 때문에 1500 라인 정도로 거의 코드 라인이 100배 차이 나죠. 1500 라인 정도로 작게 유지하고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스레드는 사람들의 큰 관심을 모았고 아무래도 똑같은 게 왜 두 개 있지? 라고 하는 생각 사람들도 많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두 프로젝트가 합치는 논의를 시작하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면서 결국 언더대시 기호는 똑같은데 계속 말장난에서 이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언더대시라는 ORG를 파서 저장소까지 파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논의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두 프로젝트가 합치려고 한 노력의 결과로 2016년 2월 존 데이비드 달튼이 언더대시 프로젝트의 그 이슈의 그 결과라고 하면서 올리는데 두 팀이 함께 노력해서 로데시 V4를 릴리즈할 수 있었고 그 사이에 로데시는 성장하고 있지만 언더스코어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통계를 보여주면서 이제 와서는 제레미 에시케나스도 언더스코어 JS에서 개발을 좀 물러나 있는 상태고 다른 언더스코어 JS 기여자들이 로데시에 현재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두 프로젝트가 합치려고 했던 노력은 이미 로데시 V4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 묘한 느낌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 기억에는 이 이후에 제레미 에시케나스와 존 데이비드 달튼 사이에 감정 싸움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엄청 열심히 찾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뭐 수년 전에 그런 일들이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둘이 화해를 했는지 글을 다 지우고 트윗도 다 지워버려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제 기억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뭐 존 데이비드 달튼의 얘기대로 로데시로 합쳐졌다면 뭐 언더스코어 JS가 프리징 되거나 아카이빙 될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뭐 계속 남아 있는 상태고 논의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해인 2016년 제레미 에시케나스가 존 데이비드 달튼을 언더스코어 JS에서 차단하고 조금 트위터나 이런 데서도 논쟁이나 서로 약간 비판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언더스코어는 엄청 잘 만들고 좋은 아이디어의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로데시도 지금 와서 보면 거의 디팩토 표준 유틸리티 라이브러리로 될 만큼 존 데이비드 달튼이 잘 만든데 잘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코드와 사용자들의 반응으로만 경쟁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굳이 이렇게 좀 트롤링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면서 서로 감정까지 가게 된 거는 아쉽긴 합니다. 네, 주변 얘기가 좀 길었는데 언더스코어 JS가 먼저 공개됐기 때문에 언더스코어 JS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언더스코어를 얘기하다 보니까 뭐 로데시까지 좀 주변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2009년 10월에 제레미 에시케나스가 언더스코어 JS를 공개를 했죠. 그리고 거의 딱 1년 뒤인 2010년 10월 13일에 이번에도 해커뉴스에 Announcing Backbone JS Models, Collections and Views in 2.4KB 글을 올리면서 Backbone JS라는 프레임워크를 MIT 라이센스로 공개를 합니다.
당시 백본.js의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백본.js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본.js에서는 키밸류 바인딩 및 커스텀 이벤트가 있는 모델과 리치한 API가 있는 컬렉션과 선언적으로 이벤트를 처리하는 뷰를 제공하여 자바스크립트 헤비한 애플리케이션의 구조를 제공하고 이를 RESTful JSON 인터페이스로 기존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합니다. 자바스크립트가 많은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데이터를 돔에 묶지 않는 것입니다. HTML UI, 자바스크립트 로직,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데이터를 동기화하기 위해 미친 듯이 노력하다 보면 jQuery 셀렉터와 콜백이 뒤엉킨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리치한 클라이언트 측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더 구조화된 접근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백본.js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모델로 표현하여 서버의 데이터를 생성, 유효성 검사, 삭제, 저장할 수 있습니다. UI 작업으로 인해 모델의 속성이 변경될 때마다 모델은 체인지 이벤트를 트리거하고 모델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모든 뷰에 이벤트 알림을 보내 다시 렌더링하도록 합니다. 특정 아이디를 가진 요소를 찾기 위해 돔을 탐색하는 글루 코드를 작성하거나 수동으로 HTML을 업데이트할 필요 없이 모델이 변경되면 뷰가 자체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이 백본.js는 도큐먼트 클라우드의 오픈소스 구성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로 공개를 한 거죠. 2010년에 도큐먼트 클라우드가 런칭했으니까 제레미 스케나스가 도큐먼트 클라우드를 만들면서 백본.js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고, 백본.js의 유일한 의존성은 언더스코어 뿐이고 본인이 1년 전에 만든 언더스코어를 이용해서 그 위에 프레임워크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에 따르면 언더스코어 JS가 유일한 의존성이긴 하지만 RESTful persistent와 백본.view를 통해서 돔을 조작하려면 jQuery와 json2.js를 포함시키면 좋다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jQuery는 말 그대로 jQuery고 json2.js는 더글라스 크로포드가 만든 라이브러리로 지금은 자바스크립트 표준에 이미 들어가서 그냥 쓰고 있지만 json.stringify와 json.pass 문자열에서 제이슨 객체를 만드는 거와 제이슨 객체를 문자열로 만드는 거 API로 주고받으려고 이거 하는 거죠. 요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였습니다. 당시에 이 두 라이브러리는 웬만한 사이트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을 상황이 높은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해서 이거를 쓰면 훨씬 더 잘 쓸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결국 백본.js는 MVC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그 홈페이지에 보면 먼저 나와 있던 스파우트 코어와 카푸치노 프레임워크와 비교하는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백본까지 포함해서 셋 다 MVC 프레임워크이긴 하지만 스파우트 코어와 카푸치노는 압축하고 나서도 수백 킬로바이트에 이를 정도로 큰 프레임워크지만 백본.js는 모델, 이벤트, 컬렉션, 뷰, 퍼시스턴스의 핵심 개념만 제공하기 때문에 압축하고 나서 2KB 뿐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경량 프레임워크라는 게 백본.js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공개된 0.1.1 소스 코드를 보면 주석까지 포함해도 645라인. 정말 코드가 작죠. 그래서 압축하지 않으면 21KB 압축을 하면 2KB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압축은 이제 뭐 Gzip 압축까지 포함한 거죠. 그리고 제레미 스케나스는 처음 공개하면서 소스 코드와 함께 백본.js의 주석 버전도 같이 공개를 합니다. 이 방식이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제레미 스케나스가 언더스코어 백본.js에서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 방법이 괜찮네 하면서 많이들 다른 프로젝트도 비슷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이제 annotate, 제가 주석 버전이라고 했지만 annotated source code라고 해서 그냥 코드에 위에 있는 주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예 문서 사이트로 만들어서 우측에는 전체 소스 코드가 쭉 있고 왼쪽에는 각 코드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 왜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는 왜 필요하고 이게 어떤 의도고 이거를 이제 설명서처럼 전체 코드에 설명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코드를 할 때 코드에서 모를 부분만 주석에 쓰고 아니면 인터페이스만 정의하고 이렇지만 이제 그런 설명이 아니라 설명서를 읽듯이 코드를 볼 수 있도록 좌우로 비교해서 볼 수 있게 하고 이렇게 공개하면서 언더스코어도 어노테이트 소스 코드도 언더스코어 JS의 소스 코드도 같이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코드를 읽을 때 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거나 동작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 코드를 이해하려고 할 때도 도움이 상당히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이 어노테이션 버전을 따로 만들어서 공개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되고, 뭐 그때 가장 많이 쓰이던 jQuery Annotated Source 같은 프로젝트도 생겨서 GitHub을 통해서 공개해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공유가 되게 됩니다. 네, 백본.js는 크게 백본.events, 백본.model, 백본.collection, 백본.view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모델의 키밸류로 데이터 구조와 동작을 정의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고, 컬렉션은 이 모델의 리스트, 그러니까 목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컬렉션이 모델을 담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뷰가 돔 조작을 당연히 담당을 하는데, 뷰는 모델이나 컬렉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바뀌면 자동으로 뷰가 렌더링되고, 이때 뷰를 그릴 때는 템플릿으로 존 레식이 만든 마이크로 템플릿이나 이제 머스타시 템플릿을 쓸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머스타시는 2009년 깃허브의 공동 창업자인, 아까도 얘기했죠, 크리스 웬스트레스, 그 레스큐 만든 사람이죠. 깃허브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루비로 처음 만든 템플릿이죠. 이후 인기를 끌어서 지금은 거의 모든 언어로 머스타시 템플릿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본.js는 싱크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싱크 함수를 사용하면 모델의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돼서 CRUD 동작을, 그러니까 일일이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AJAX로 get post 하지 않고 모델에 정의를 해놓고 동작을 싱크 함수를 통하면 이제 데이터가 서버랑 주고받아서 업데이트하거나 가져오거나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백분을 MVC 프레임워크고 부르는데, 첫 버전에서는 컨트롤러가 아예 없었고 2010년, 그러니까 한 달 뒤죠, 11월에 0.3 버전에서 컨트롤러가 처음 추가됐는데, 여기서 컨트롤러라는 건 URL에 해시를 붙여서 프래그먼트로 페이지를, 전에도 조금 설명드렸죠, 라우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었고, 나중에 이 컨트롤러는 조금 기능이 애매하다고 생각했는지 이름이 라우터로 바뀌게 되고, 백본.js도 jQuery 지원뿐만 아니라 잽토라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지원도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 잽토라는 라이브러리는 스크립타클러스를 만든 토마스 퍽스가 만든 라이브러리로 jQuery와 API가 호환이 되는데 훨씬 용량이 적은 게 특징인 경량 라이브러리였습니다. 그래서 jQuery를 대체해서 아주 가볍게 쓸 목적의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지금으로 보면 리액트와 프리액트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1G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스파르트 코어나 카푸치노 등에 비해서 훨씬 더 웹스럽고 자바스크립트스러웠던 백본.js는 다른 프로젝트가 제공하려던 MVC 구조를 제공하면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물론 백본.js가 컨트롤러를 라우터로 바꾸기로 하면서 백본.js는 진짜 MVC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시기상 이때부터 전통적인 MVC, 그러니까 모델 뷰 컨트롤러죠,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레임워크와 시도가 나오면서 모델 뷰 프리젠터를 의미하는 MVP, 그리고 모델 뷰 모델을 얘기하는 MVVM 같은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이러한 아키텍처 패턴에 많이 쏠리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제 MV 자꾸 나오니까 MV 스타, 그러니까 MV 와데버라는 거죠. 뒤에 MVC, MVP, MVVM 이렇게 가니까 MV 와데버라고 뭐 하면서 자바스크립트 개발해서 이 MV 스타를 주류로 끌어올린 것은 이제 백본.js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에피소드에서 엠버JS를 좀 얘기했는데, 이때는 스프라트 코어를 얘기하면서 스프라트 코어에서 포크되어 나온 거를 설명하느라 그런 거고, 백본.js가 2010년 10월에 나왔을 것보다 1년 더 늦은 2011년 말에서야 엠버JS가 등장을 하게 됐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엠버JS는 백본보다 더 뒤에 있습니다. 백본.js가 인기를 끌게 된 그 상황을 좀 보면, 이 당시에 그 프론트엔드 개발을 할 때 글로벌 상태나 데이터를 보관할 곳이 이제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리덕스, 리코일, 조타이 뭐 이런
상태 라이브러리들이 있고 애플리케이션이 복잡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를 뭐 도입할지 말지를 고려하는 게 좀 일반적이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던 jQuery가 그 이름 그대로 돔에 쿼리하는 게 아주 강력한 라이벌이기도 했고 HTML을 소스 오브 트루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달리 저장할 때도 없었고요. 그래서 돔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개발 방법이었습니다. 돔에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이제 데이터에 있는 아이템에 아이디나 이름 같은 거를 저장해 뒀다가 나중에 뭐 버튼 클릭이나 이런 동작 때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나중에 그 아이디나 이름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해당 돔에 그 아이디에 뭐 아이템 다시 123 이런 식으로 문자열 패턴으로 넣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클릭 이벤트로 이제 해당 돔에서 받았을 때 뭐 그걸 다시 파싱해가지고 아이디나 이름을 찾아내 쓴다거나 좀 뒤에는 이제 jQuery.data라는 함수가 생겨서 돔의 어트리뷰트로 그 돔에 이제 아이디 뭐 네임 뭐 이런 거 말고 제가 뭐 커스텀 뭐 이런 어트리뷰트를 정의하면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문자열로 저장해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웹 어플리케이션의 스케일이 커질수록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꽤 어렵기 때문에 백본은 모델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게 제공할 수 있었고 또 백본 JS는 jQuery와 함께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존 jQuery 생태계는 그대로 이용하면서 복잡해지는 스파게티 코드를 그러니까 백본 덕에 쉽게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jQuery의 장점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셀렉터와 콜백으로 상당히 복잡해지는 코드를 백본 덕에 정리할 수 있으면서 UI와 데이터를 분리해서 개발을 해서 훨씬 좀 깔끔한 코드의 구조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백본 JS는 2011년에도 새 버전을 계속 내면서 기능 개선을 하다가 이제 사이트도 도큐먼트 클라우드에서 백본 JS.org로 옮기게 되고 1.0 릴리즈 캔디데이트라고 할 수 있는 0.9 버전을 2012년 1월에 릴리즈하고 1년이 더 지난 시간이 꽤 지났죠. 1년이 더 지난 2013년 3월 20일에야 드디어 백본 JS 1.0을 릴리즈하게 됩니다. 제레미 에시케나스도 이 1.0 릴리즈가 기뻤는지 거의 뭐 여행 후기밖에 없는 자기 블로그에도 백본 JS 1.0에 대한 릴리즈 글은 따로 올리게 됩니다. 2013년 기준으로 보면 2년이 조금 더 지난 시점이죠. 네, 꽤 많은 사이트들이 백본 JS를 사용해서 사이트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본 JS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사례들만 봐도 당연히 도큐먼트 클라우드 워크스페이스는 이제 백본 JS로 만들었고 뉴스 사이트인 USA 투데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아이디오, OTT 서비스인 훌루, 위치 공유 서비스 포스퀘어, 코드 호스팅 비트버켓, 댓글 서비스인 디스커스, 교육 플랫폼인 칸 아카데미, 그리고 IRC 서비스인 IRC 클라우드, 그 37 시그널즈의 베이스캠프, 결제 서비스인 스트라이프,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 kanban 서비스인 트렐로, 쇼핑 서비스인 월마트 모바일, 그룹폰, 나우 등 수많은 꽤 유명한 사이트들이 이제 백본 JS를 자신의 웹에 갖다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당시에 이제 백본 JS가 이제 업계에서 인기가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본 JS의 단점으로는 데이터가 변경이 될 때 그 부분을 이제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기는 좀 어려웠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돔 업데이트가 너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신경 쓰지 않으면 이제 성능 저하가 있어서 사용자 경험을 좀 많이 안 좋게 할 수 있고 모델 계층이 단일 계층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스티드로 이제 모델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일부 사람들은 단점이라고 얘기했고 이 백본 JS에서 이제 중첩된 모델을 제공하려는 백본 딥 모델이라는 프로젝트의 그 논의 스레드를 보면 여기에 제레미 에시케나스가 나와서 클라이언트 측 데이터 모델링에서는 깊게 중첩된 거대한 제이슨보다는
정교화된 관계형 접근을 훨씬 더 선호한다고 밝히면서 백본 JS의 단일 계층 모델이 디자인적인 의도임을 밝히게 됩니다. 또한 백본 JS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당한 경량 프레임이었기 때문에 jQuery만 사용할 때의 문제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해 주었지만 또 그렇다고 구조를 강제하거나 하지 않고 사용자의 그 선택권을 상당히 많이 주는 프레임워크였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좀 처음 하시는 분이나 경험이 낮은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생태계 얘기를 좀 더 하면 당시에 이제 뭐 당연히 여러 가지 플러그인이나 이제 확장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제 그중에서 2012년에 마리오네트 JS라는 프로젝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백본.마리오네트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이 마리오네트 JS는 백본 JS를 사용할 때 훨씬 더 큰 규모의 자바스크립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권장되는 구현 패턴이나 디자인 요소를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였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어떻게 보면 백본 JS가 자유권을 너무 많이 주는 그런 선택권에서 이제 마리오네트 JS가 좀 해결책을 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리오네트 JS는 모듈식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제공해서 백본 JS의 확장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고 엔터프라이즈 규모에서 백본 JS의 부족한 규모를 메꾸어졌기 때문에 백본 JS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마리오네트 JS도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지난 1G 에피소드에서 엠버JS를 설명하면서 엠버JS를 만든 예우다 카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2012년이면 2012년 1월이니까 백본 JS가 나온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고 엠버JS로 하면 엠버JS는 11년 말에 나왔으니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 시점에 자바스크립트 제버라는 팟캐스트에 예우다 카츠가 나와서 이게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저 팟캐스트에 The Right Way to Build Web Application,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이제 제목의 에피소드에서 예우다 카츠가 나와서 엠버JS를 설명을 하면서 백본 JS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논쟁을 보면 백본 JS가 어떤 의도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자바스크립트 제버라는 팟캐스트는 참고로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팟캐스트입니다. 예우다 카츠가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서 공개한 엠버JS를 설명하면서 백본 JS를 비교했다는 것은 당시에 큰 규모의 자바스크립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사람들이 주로 백본 JS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우다 카츠는 이 팟캐스트에서 백본 JS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화면을 표시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MVC라고는 하지만 정확히 컨트롤러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컬렉션이 많은 컬렉션과 이벤트 관리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 팟캐스트의 주제가 백본은 아니었지만 이때 예우다 카츠의 발언이 제레미 에시케나스의 심경을 좀 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논란이 되었는지 도큐먼트 클라우드의 IRC 채널에 예우다 카츠가 접속을 해서 본격적인 논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한 IRC는 인터넷 릴레이 챗의 약자로 텍스트 기반의 채팅 시스템이라 지금으로 생각하면 슬랙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각 프로젝트나 커뮤니티가 뭐 여러 서비스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예전에는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다 IRC를 사용을 했고 여기에 이제 IRC 어떤 서비스에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서 얘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슬랙도 그 근간 아이디어는 IRC에서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샵을 이용한 채널 표시나 사람 멘션하는 아이콘이나 이제 슬래시를 이용한 커맨드도 다 IRC에서 사용하던 관습을 이제 그대로 슬랙으로 가져와서 이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린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큐먼트 클라우드의 IRC, 그러니까 백본 JS의 IRC죠. 여기서 예우다 카츠와 제레미 에시케나스를 중심으로 한 이제 백본 JS 사람들과의 대화를 보면 뭐 텍스트만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느낌에는 둘 다 화가 좀 나 있고 짜증도 좀 나와 있지만 그래도 논쟁은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엠버JS 쪽에서는 백번.js는 구조 정도만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할 때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백번.js 쪽에서는 엠버JS의 접근이 너무 과하고 불필요한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레미 에시케나스는 엠버JS를 얘기하고 싶으면 그냥 엠버JS를 얘기하면 되지 왜 자꾸 백본.js를 언급하면서 백본.js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냐고 좀 뭐라 하고, 예후다 카츠는 왜 엠버.js가 이러한 설계와 기능을 구현했는지 가장 쉽게 설명하기 위해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백본.js와 비교한 것뿐이고, 그 방법이 그러니까 청중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 그렇게 한 것뿐이다. 그러면서 레이즈를 만든 DHH, 그러니까 데이비드 하이네마이어 헨슨이 레이즈 발표 때 자바를 언급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면서 자신은 DHH가 자바에 폭탄을 던진 게 잘한 행위라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있으셨을지 모르지만 예후다 카츠는 레일즈의 그 코어 메인테이너 중 한 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후다 카츠는 루비와 레일즈 생태계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백본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예후다 카츠가 당신의 이제 그 말에 당신의 위치가 그 권위가 있으니까 당신이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정답으로 듣기 때문에 그 말이 정답도 아니고 하나의 그냥 접근 방법일 뿐이고 반론도 있다는 얘기를 강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후다 카츠는 난 그런 사람 아닌데? 약간 이런 뉘앙스로, 그건 이제 듣는 사람이 당연히 내가 말한 걸 누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냐. 자기는 그걸 굳이 시간 내서 언급할 뭐 어떻게 말할 때마다 이건 반론도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얘기를 하냐. 그냥 주장을 하고 반론을 듣고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본인이 얘기한 건 백본 대신 엠버JS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백본에서 하는 방식과 비교해서 엠버.js의 이 기능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것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IELTS에서 이제 논쟁을 하고 논쟁이 끝나는데, 이 논란이 처음 시작된 곳은 자바스크립트 제버라는 팟캐스트 2편이죠. 그래서 그 다음 달인 에피소드 4 자바스크립트 제버의 4편 백본.js with 제레미 에스케나스라는 에피소드에 제레미 에스케나스가 직접 등판을 하고, 여기에 팟캐스트 호스트뿐만 아니라 예후다 카츠까지 같이 출연을 합니다. 뭐 정확한 배경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제버 팟캐스트 호스트들 입장에선 자기네 팟캐스트에서 얘기한 게 시작이 발단이 돼서 논쟁이 발생했고, 그리고 제레미 에스케나스나 예후다 카츠도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이 팟캐스트를 2편 4편이면 이제 막 시작한 거잖아요. 이 호재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둘을 물러 모아서 이제 에피소드를 또 찍은 거죠. 화나? 그러면 나와서 직접 말해.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보면 백본.js는 그 이름 그대로 훨씬 더 큰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한 작은 부분을 처리해 주는 게 목적이었고, 사람들이 백본.js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백본.js 위에 그 자신들의 코드와 작업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의도였다고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이름이 백본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1년 내지 2년 정도가 지나서 백본.js의 접근 방법에 영감을 받아서 수많은 다른 MVC 프레임워크가 생겨나는 것도 자신은 아주 흥미롭고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템플릿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백본은 사용자가 원하는 템플릿 라이브러리를 뭐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엠버.js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엠버.js가 가장 잘 지원하는 템플릿을 제공하는 것이 모두에게, 그러니까 만드는 쪽이나 사용자 쪽이나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해서 이제 생각의 차이가 조금, 접근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팟캐스트에서도 실제 그런 언급을 하는데, 예후다 카츠는 이제 레일즈 코어 개발자로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DHH가 레일즈에서 사용자가 생각할 필요를 없게 만들고 레일즈가 그냥 정답을 제공하는 방식이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엠버.js도 그 비슷한 접근 방법을 취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본은 가능한 한 작고 가볍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백본 사용자의 80에서 90%가 어떤 기능을 사용한다면 그거는 백본에 포함시켜야 되지만 30% 정도에게만 유용하고 뭐 그 기능이 미래에는 큰 변화를 가져올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백본 JS는 그런 거는 도입하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논쟁은 끝이 나고 웹 개발 회사인 보쿱이라는 회사의 주도로 2012년 5월 30일에서 31일 이틀간 보스톤에서 첫 번째 백본 컴프 2012가 열리게 됩니다. 이 보쿱이라는 회사는 지금도 있는 회사고 웹 관련해서 좋은 글을 써주기 때문에 저도 종종 그러니까 블로그에 방문하는 회사이긴 합니다. 이 컨퍼런스가 조금 생뚱맞게 보쿱이라는 곳에서 백본 컴프를 만든 그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제레미 에시케나스의 이제 언급에 따르면 자신은 백본 컴프 같은 이름보다는 모든 자바스크립트 앱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포괄적인 이름, 그러니까 백본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포괄적인 이름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냥 백본 컴프가 된 걸 보면 그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키노트는 제레미 에시케나스가 하게 되고 뭐 이 첫 컨퍼런스에는 엠버제이스의 예후다 카츠나 프로타입 JS의 앤드류 두퐁, 제이쿼리의 알렉스 섹스턴 등도 이제 발표자로 참석을 하게 되고 이 컨퍼런스는 2014년까지 총 3번 열리고 뭐 그 뒤로는 더 이상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 뒤로는 백본의 인기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백본 JS는 2015년 이후에는 개발이 느려지긴 하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고 놀랍게도 올해 2023년 7월까지도 1.5.0을 릴리즈하면서 이제 계속 개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개인적으로 jQuery 이후 새로운 자바스크립트 어플리케이션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그 이전보다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시작을 알리면서 MV 스타, MVC 계열의 프레임워크들을 주류로 이끈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레미 에시케나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제레미 에시케나스는 언더스코어 JS와 백본 JS도 만들었지만 비슷한 시기에 커피스크립트라는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되는 언어도 만들었습니다. 뭐 오늘 주제와 상관없어서 이제 중간에는 언급을 안 했는데 나중에 커피스크립트도 언젠가 따로 팟캐스트 주제로 다뤄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꽤 인기가 있었고 조금 루비스럽기도 해요. 네, 저도 커피스크립트를 꽤 좋아했기 때문에 당시에 자바스크립트 대신 커피스크립트로 코딩했던 프로젝트들이 꽤 있는 상황이고 자바스크립트로 트랜스파일 되는 언어라는 면에서 지금의 타입스크립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스코어 JS, 백본 JS에서 봤듯이 문서화에 상당히 신경 썼던 제레미 에시케나스는 도코라는 마크다운 기반 문서 생성기도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다른 뭐 글을 봐도 제레미 에시케나스는 문서 사이트가 그냥 한 페이지로만 만들어져서 스크롤이 길더라도 그냥 따로 검색 기능이 없더라도 컨트롤 F, 그러니까 브라우저의 찾기 기능으로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는 형태를 좀 좋아했던 것 같고 뭐 만들면서 계속 문서에 대한 생각도 여러 가지 바뀌었겠죠. 이 도코라는 생성기는 그 유명하신 도널드 크누스 교수님의 리터레이트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을 적용해서 만든 문서화 도구입니다. 리터레이트 프로그래밍은 뭐 제가 뭐 이걸 깊게 공부하기까지는 어려웠지만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컴퓨터가 컴파일 가능한 코드를 만드는 것보다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게 하는 방법이라서 그래서 이제 리터레이트가 이제 문학적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문학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문서와 소스 코드가 하나의 파일에 들어 있어서 다른 도구를 통해 프로그램도 뽑아내고 문서도 뽑아낼 수 있게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추측에는 뭐 제레미 에시케나스가 어노테이드 소스 코드도 공개하고 뭐 이렇게 문서 사이트 만들고 하는 것도 이런 개념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레미 에시케나스는 아주 정확한 시기까지는 모르지만 2012년 정도 11년에서 12년 사이에 도큐먼트 클라우드를 나와서 그냥 뭐 추측하기에는 나이트 뉴스 챌린지가 2년 후원이거든요. 2년 후원이 끝나니까 나오지 않았나 싶은 이제 정황상 추측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큐먼트 클라우드를 나와서 뉴욕 타임즈의 뉴스룸 팀에 들어가서 그래픽 편집자 및 인터랙티브 뉴스 편집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전 배경은 모르지만 이제 계속 일을 하는 걸 보면 제레미 에시케나스는 저널리즘이나 이제 시각화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개발자로 보이고, 뉴욕 타임즈에서 일한 뒤에는 자바스크립트 시각화 라이브러리인 D3JS라는 게 있죠. 이건 뭐 너무 유명한 라이브러리니까. D3JS를 만든 사람이 마이크 보스톡이라는 사람인데, 이 마이크 보스톡이라는 사람이 옵저버블 INC라는 회사를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클 보스톡도 원래 뉴욕타임즈에서 일하고 있던 개발자, 그러니까 D3JS를 공개할 때는 뉴욕타임즈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랐던 기억도 있는데, 예, 이 뉴욕타임즈에서 데이터 시각화 프로젝트를 리드하던 사람이었는데, D3JS가 잘 되자 퇴사를 하고 옵저버블 INC라는 회사를 만드는데, 뉴욕타임즈의 마이크 보스톡이 다니던 시기와 제레미 헤시케나스가 다니던 시기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알게 됐는지 제레미 헤시케나스도 옵저버블 INC로 이제 합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2012년에는 2012년 아니고 2020년입니다. 옵저버블 INC에 나와서 이제 뉴스 플랫폼으로 유명한 회사인 서브스택 INC에 합류해서 일을 하다가 2022년에는 이제 다시 뉴욕타임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의 오피니언 그래픽스의 헤드, 그러니까 디렉터죠. 헤드로 다시 돌아오고, 뉴욕타임즈 그 제레미 헤시켄스가 돌아오는 그 글도 있는데, 뉴욕타임즈의 공식 글, 거기서도 이제 뭐 기자라고도 부를 정도로 정확히 뉴욕타임즈가 내부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기술만 다루는 게 아니라 제레미 에시케나스 이름으로 많은 기사들이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사도 취재까지도 하겠죠. 기사를 쓰는 걸 보면. 그러면서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뉴욕타임즈의 탐사 기사들에서 이제 시각화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깜짝 놀란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모든 기사가 다 시각화가 잘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레미 에스케나스가 올린 글을 본 이런 글을 쓰는구나 하는 것도 꽤 재미있는 부분이었습니다. MVVM을 적용해서 2의 바인딩을 보여준 나가웃.js. 백본 JS를 아주 길게 설명을 했는데, 두 번째로 설명할 프레임워크는 나가웃 JS 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아까 백본 JS는 2010년 10월에 이제 공식적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같은 해에 나가웃 JS가 좀 더 빠르죠. 접근 방법 면에서 꽤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인 나가웃 JS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knock out .js죠. 그러니까 뭐 건투 할 때 노가웃 할 때 그 노가웃입니다. 이 나가웃 JS는 스티브 샌더슨이라는 개발자가 만들었는데, 이 스티브 샌더슨은 2010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웹 테크놀로지 부문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ASP.NET 팀에 합류해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개발과 애저 매니지먼트 포털들의 프로젝트에서 일을 했고, 현재는 ASP.NET의 코어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훨씬 뒤에 2018년에 나온 마이크로소프트의 .NET과 C샵의 웹 빌드 도구인 블레이저의 초기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이 스티브 샌더슨이. 그래서 이 스티브 샌더슨이 2010년 7월 5일, 그러니까 2010년 7월이면 백본보다 한 3달 빠르죠. 연초부터 만들고 있던 자기 프로젝트를 공개하는데, 그래서 스티브 샌더슨이 자신의 블로그에 Introducing Knockout, a UI Library for JavaScript, 나가웃을 소개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위한 UI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으로 공개를 한 거죠. 그래서 나가웃은 처음 공개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퍼블릭 라이센스로 공개를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MIT로 공개를 한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고, 압축을 하면 25KB 정도였습니다. 이 공지 글을 보면 나가웃 JS를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웃 JS는 리치하면서 데스크탑 같은 인터페이스를 자바스크립트와 HTML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기반이 되는 데이터 모델과 UI가 자동으로 동기화되도록 옵저버를 사용합니다. 특히 MVVM 패턴과 잘 작동하며 실버라이트와 비슷하지만 브라우저 플러그인 없이도 선언적 바인딩을 제공합니다. MVVM은 뭐 들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모델, 뷰 모델 아키텍처 패턴으로 MVC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죠. MVC가 뭐 전통적인 그
아키텍처 패턴이고, 뷰가 특정 모델에 종속되지 않도록 뷰 모델이 바인딩된 속성 간의 변환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MVVM 패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아키텍트인 켄 쿠퍼와 테드 피터스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05년에 존 고스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UI를 만들기 위한 그래픽 시스템인 윈도우즈 프리젠테이션 파운데이션, 보통 WPF라고 하죠. WPF 앱을 만들 때 MVVM 패턴으로 만드는 방법을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블로그에 소개하면서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MVVM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리아 플랫폼인 실버라이트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ASP.NET에서 일하고 있던 스티브 샌더슨이 웹 UI에서 MVVM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만든 것은 스티브 샌더슨 입장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라는 주변의 환경이 MVVM을 적용하고 있고,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장점이 있다고 느끼니까 더 점점 적용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웹에서는 그게 없으니까 만들어야지 하는 흐름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본 JS가 등장한 이후 그 다음 해부터 이제 MV 스타에 대한 관심이 업계에서 커지지만, 3개월 정도 빨리 나온 나가우 JS가 보여주듯이 백본 JS의 제레미 스케나스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누구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그 중에서 주목을 받는 게 있고 주목 못 받는 게 있고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스티브 샌더스는 그렇게 MVVM이 어떤 상태가 있는 인터랙티브 UI에서 특히 유용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를 이제 웹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노가웃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었는데, 의존성을 자동 추적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모델 데이터의 관계를 자동 추적해서 변환하거나 합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뭐 간단히 말하면 퍼스트 네임과 라스트 네임이 있고 풀네임이 있으면 풀네임과 퍼스트 네임 간의 관계를 따로 설정 없이도 알아서 추적해 주겠다, 이 얘기죠. 그리고 돔 요소에서 선언적으로 뷰 모델과 바인딩할 수 있었고, 이 데이터가 바뀌면 자동으로 UI까지 갱신이 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자동 갱신, 그러니까 이 바인딩이 나가웃 JS의 가장 큰 특징인데, 좀 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인풋 태그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인풋 태그에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냐면, 인풋 태그에 데이터 다시 바인드라는 이제 어트리뷰트를 이제 그러니까 태그에 정의하는 거죠. 태그의 속성을 정의하고 그 밸류로 어떤 뷰 모델에 어떤 속성을 사용할지, 뭐 그런 건 이제 나가웃 JS에 약간 문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정을 하고 그 뷰 모델을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데이터 바인드라는 인풋 태그는 HTML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뷰 모델을 정의하고 KO, knockout이니까 KO를 썼기 때문에 KO.apply binding을 실행하면 UI와 뷰 모델이 이제 바인딩이 이루어지고, 어느 쪽에서 고치던 자동으로 동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데이터 다시 바인드라는 걸 썼는데, 데이터 다시 이 스타 어트리뷰트는 백본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이제 그 당시에 많이 사용하던 데이터를 돔에 저장하기 위한 목적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웹사이트를 만들 때 크게 신경 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제가 느끼긴 하는데, 아닐 수도 있고요. 신경 쓰시는 분들은 여전히 신경 쓰시겠죠. HTML도 XML이기 때문에 마크업의 유효성을 검사할 수 있는 W3C 마크업 밸리데이션 서비스라는 거를 WCS에서 공식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여기서 그 유효성이 밸리드하다고 통과가 되면 유효성을 통과했다는 조그만 배지를 주고, 그 배지를 사이트 부터에 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접근성 같은 것처럼 우리는 이제 HTML의 유효성도 신경 쓰는 사이트입니다 라는 어떤 인증이나 자랑의 목적으로 예전에는 사이트의 부터에 많이 달아놓곤 했어요. 저는 최근에는 본 적이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 배지를. 그래서 사실상 그 인풋 태그에 뭐 커스텀, 뭐 ABCD 이런 아무 어트리뷰트나 쓴다고 동작에 문제가 되진 않죠. 브라우저가 그렇게 동작하지 않고 HTML도 뭐 그런 거에 좀 러프한 편이기 때문에. 하지만 동작에는 문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그런 어트리뷰트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는 어트리뷰트이기 때문에 유효성을 통과하지 못하고 X가 뜨게 됩니다. 없는 어트리뷰트라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돔에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기존에 있는 거에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에 뭐 문자열로 이상하게 패턴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커스텀 어트리뷰트를 썼어야 되는데,
커스텀 어트리뷰트를 쓰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하면 HTML5 마크업 밸리데이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HTML5의 스펙으로 도입된 게 데이터 어트리뷰트입니다. 그래서 그냥 표준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데이터 다시 별, 데이터 다시로 시작하면 다 표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커스텀 나머지는 정의된 어트리뷰트가 있고 그 외에 당신이 커스텀 어트리뷰트를 하고 싶다 하면 데이터 다시를 쓰고 뒤에다가 뭐 데이터 다시 커스텀, 뭐 데이터 다시 ABCD 이렇게 하면 요거는 다 우리가 유효성에서 통과시켜 줄게라고 하는 어떤 스펙인데 당시에는 아무런 어색함이 없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좀 어색하죠. 이게 딱 봐도 데이터를 담기 위한 이름이 그렇잖아요. 데이터를 담기 위한 도매 그런 스펙이란 걸 알 수 있고 약간 마크업을 벗어나기 위한 묘한 느낌이 조금 있긴 한데 네, 그렇게 만들어진 스펙입니다. 이 스펙을 이제 나가웃 JS가 그냥 쓴 거고요. 당연히 커스텀을 쓰려면 저게 표준 방식이니까 안 쓸 이유는 없겠죠. 네, 이렇게 나가웃 JS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 그러니까 HTML의 돔과 뷰 모델을 바인딩하는 것을 이제 투웨이 바인딩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이제 어트리뷰트 기능의 속성에 따라서 원웨이 바인딩도 있는데 투웨이 바인딩이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인상적인 기능이었고 뭐 예를 들면 인풋 태그에서 사용자명을 입력받는다고 하면 기존에는 해당 인풋에 뭐 온체인지나 온블러 같은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해서 사용자가 인풋 태그에 값을 입력하거나 수정을 하면 이벤트 리스너 콜백에서 그 값을 받아서 다시 자바스크립트에 업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뭐 유효성 검사를 돌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해당 값을 바꿔야 한다면 인풋에 다시 돔으로 다시 셀렉트를 해서 인풋에 뭐 set value를 해주는 뭐 이런 식의 코드들이 장황하게 들어가 있어야 됐죠. 하지만 노가웃은 이렇게 선언적, 여기서 선언적이란 건 따로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바인드라는 그 도움의 어트리뷰트를 쓰면 이제 선언적으로 자동 바인딩이 되기 때문에 해두면 이런 장황한 코드가 필요 없이 양쪽에 사용자가 인풋에 그러니까 값을 업데이트하면 자동으로 자바스크립트 변수에도 값이 업데이트되고 모델 쪽에도 모델의 변수의 값을 바꾸면 자동으로 화면의 UI도 값이 달라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장황한 코드가 없으면 아무래도 관련한 부분에서 버그가 발생할 확률도 줄어들 테고 그냥 뭐 아이디 패스워드만 있는 간단한 로그인 화면이라고 하더라도 뭐 오류 처리랑 밸리데이션 예외 처리 생각하면 꽤 많은 이벤트 리스너와 코드가 필요한데 그걸 이제 선언적 바인딩으로 아주 쉽게 딱 필요한 부분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안 작성하게 하도록 해주는 게 이제 나가웃 JS의 아주 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투웨이 바인딩과 MVVM 자체가 꽤 새로운 그러니까 프론트 쪽에서는 꽤 새로운 개념이었기 때문에 플래시 텍스트를 공개하면서부터 이제 문서도 엄청 풍부하게 잘 작성해 놓고 이제 실제로 온라인에서 돌려볼 수 있는 라이브 데모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웃 JS는 첫 공개할 때부터 1.0을 버전을 찍고 릴리즈를 했고 본인 말로는 이제 6개월 정도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다음 해에 이제 2.0을 릴리즈하고 2013년에 3.0을 릴리즈한 뒤에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2019년에 릴리즈된 3.5.1입니다. 예, 너가웃 JS는 꽤 인상적이기도 하면서 1B jQuery 에피소드에서도 제가 잠시 설명했던 unobtrusive 자바스크립트라는 개념이 당시에도 여전히 중요했죠.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뷰와 동작을 그러니까 HTML과 자바스크립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해오고 그 노력이 계속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막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돔에 그냥 바인딩을 갑자기 딱 넣는 것에 조금 어색함이 있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제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도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찾아보면 이제 관련한 질문들이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뷰 모델 바인딩을 위한 그냥 단순히 이제 프로퍼티 정의만 돔에 넣을 수도 있지만 당연히 여기서 뭐 서브 스트링을 한다거나 뭐 렌스를 넘긴다거나 하는 약간의 코드스러운 부분도 이제 돔에
넣을 수도 있고, 온클릭 같은 이벤트 핸들러도 HTML 데이터 바인드 쪽에 넣을 수 있어서 뭐 뷰 모델에 어떤 동작을 연결할지를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은 이제 돔에 온클릭 어토리티도 쓰지 말라고 하면서 모든 걸 자바스크립트로 이벤트 리스너로 처리하던 언옵트러스티브 자바스크립트와는 약간은 좀 대치되는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 부분 때문인지 로그아웃 공식 문서에서도 언오토러스티브하게 로그아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코드 안내도 하고 있고, 뭐 커뮤니티에도 관련한 질문, 이거를 언오토러스티브하게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A 바인딩을 통해서 장황한 이벤트 코드 처리 코드는 제거되었지만 코드가 자바스크립트와 HTML에 흩어져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약간 너가웃.js에 존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가웃.js는 이 MVVM을 이용한 데이터 바인딩에만 집중한 라이브러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식 홈페이지에도 jQuery나 프로타입.js들과 경쟁해서 자신들이 그런 라이브러리를,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를 대체하는 목적이 아니라 선언적 바인딩을 제공해서 저수준으로 돔 조작하는 코드를 줄이고, 뭐 jQuery나 프로타입.js를 쓰고 싶다면 그건 그대로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A 바인딩의 기능은 잘 제공해 주었지만 뭐 그 외에 어플리케이션 코드의 구조에 대한 거나 그 이상의 다른 기능은 전혀 제공하지 않아서 사실 프레임워크라고 부르기보다는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 거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나가웃.js가 제시한 이제 MVVM과 2A 바인딩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오늘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어쨌든 2A 바인딩을 얘기하면 너가웃.js는 꽤 많이 언급이 되는 라이브러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관심도 어느 정도 모았지만 주류로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뭐 앞에서 말한 장점이나 뭐 한계점 같은 영향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너가웃.js가 그렇게 크게 인기를 끌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너가웃.js가 나온 같은 해에 앙귤러.js라는 대형 프레임워크가 나온 게 가장 큰 영향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앙귤러.js를 좀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